여보,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의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복잡한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와 건강한 노후를 꿈꾸며 별이 보이는 밤하늘, 텃밭이 있는 집, 평화로운 여생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1년 동안 겪은 가장 뼈아픈 후회의 시간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IMF 때도 공무원이라 버틸 수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사업 접고 힘들어할 때 저는 그저 묵묵히 출근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아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요, 괜찮아? 저는 다급하게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급하게 119를 불렀고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까지는 15분,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 초기 단계입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특히 도시의 매연과 소음, 복잡한 환경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 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건강이 최우선이지. 며칠 후 큰아들 준혁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데도 시간을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참에 시골로 가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시골이라니? 준혁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요즘 퇴직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공기도 좋고 집값도 저렴하대요. 서울 아파트 파시면 시골에서 훨씬 좋은 집에 사실 수도 있어요.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사실 수도 있고요. 저도 주말마다 내려갈까요? 아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도 공기 좋은데 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서울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 아내의 건강을 생각하니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준혁이는 계속해서 귀촌을 권했습니다. 주말마다 전원주택 매물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귀촌 성공 사례들도 공유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마당에서 바비큐를 즐기는 모습.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 대학 선배가 귀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요. 전문가예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떠세요? 무료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함께 준혁이가 소개해준 컨설팅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컨설턴트는 30대 후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여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귀촌하십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서울 집값은 앞으로 불확실합니다. 지금 고점이라고 하는 분석도 많아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 재건축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도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높은 생활비, 의료비 부담. 반면 시골은 저렴한 집값, 낮은 생활비, 자연 속 건강한 삶. 숫자로 보여주는 비교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매물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인데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대지 300평에 전원주택 50평입니다. 주변에 귀촌하신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십니다. 가격은 7억입니다. 서울 아파트 파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내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보, 정말 예쁜 집이에요. 마당도 넓고 과수원도 있네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좁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옆집 소음에 시달리고 주차 자리 찾느라 스트레스 받고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산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컨설턴트가 덧붙였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매물은 인기가 많아서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통하면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계약부터 이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그날 밤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의사도 환경을 바꾸라고 했잖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이들도 찬성하고 전문가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요.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죠. 다음 날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귀촌하기로 했다. 컨설팅 회사랑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줘. 준혁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서울 아파트를 내놓은 건 봄이었습니다.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시세는 13억까지 올라 있었어요. 30년 전 3억에 샀던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월급쟁이로 살며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사장이 반겼습니다. 재건축 소식 때문에 이 지역 매물이 귀하다고 했어요. 파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 건강 때문에 시골로 내려간다고 말했어요. 중개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재건축 진행되면 많이 오를 텐데 지금 팔면 아깝지 않냐고 물었어요. 준혁이가 옆에서 이미 결정했으니 빨리 매매 진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매수자는 30대 부부였습니다. 재건축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 같았어요. 13억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돈이면 시골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평생의 결실이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물 계약 준비가 됐으니 이번 주 토요일에 현장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준혁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컨설턴트도 동승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지붕들이 보였어요. 복잡한 도로 대신 한적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공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아내가 창문을 열고 심호흡했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보였어요. 컨설턴트가 차에서 내리며 앞에 보이는 집을 가리켰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정말 30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단층 주택은 깔끔했어요. 마당 한쪽에는 텃밭이 있었고 뒤편에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와 감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방은 3개였어요. 부엌도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뷰가 압권이었어요. 뒷산의 초록빛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컨설턴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가격에 이런 집 구하기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귀촌하신 분들도 여럿 계신다고 했어요. 특히 저쪽에 보이는 집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교수님 부부가 산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오셨는데 정말 만족하며 지낸다고 했어요. 준혁이도 거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며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어머니 건강도 금방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자주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둘러보며 고민했어요. 분명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병원은 얼마나 먼지 물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차로 30분 거리에 읍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다고 했어요. 큰 병원은 시내에 있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들 차가 있으니 전혀 문제 없다고 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컨설턴트가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금은 7천만 원이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 수수료는 5%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컨설턴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단순 중개가 아니라 귀촌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사업체 연결, 마을 주민 소개, 각종 행정 절차 대행까지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거라고 했어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배 회사니까 믿을 수 있다며 그냥 진행하라고 했어요. 혼자 하시면 더 복잡하고 비용도 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서명했어요. 7억에 5%면 3,5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전문가를 믿기로 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내는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며 텃밭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우겠다고 했어요. 손주들 오면 과일도 따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건강만 좋아지면 된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다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30년간 살던 서울 아파트를 완전히 비웠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던 식탁,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컨설턴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이 마을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웃분들 몇 분 초대했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이장님과 몇몇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은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서울에서 왔다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좋다고 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금방 적응할 거라고 했어요.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와주셨고 저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떠난 후 아내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날 밤 낯선 소리들이 들렸어요. 벌레 울음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서울의 차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할 거라고 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별이 정말 많다며 여기 온 거 잘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골 생활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집 정리하고 짐 풀고 필요한 물건 사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아내는 매일 텃밭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심을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마당을 정리하고 과수원을 둘러봤어요. 사과나무 아래 잡초를 뽑고 감나무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큰딸 수진이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뛰어놀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텃밭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과수원을 탐험했어요. 수진이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정말 좋네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병원은 가까운가요?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저는 읍내에 병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로 30분이면 된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자 수진이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읍내에 갔어요. 차로 30분이라더니 실제로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산길이 구불구불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읍내 마트는 작았습니다. 서울 대형마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물건 종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유기농 채소는 없었어요. 생필품 가격도 서울보다 비쌌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다음엔 시내 큰 마트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내는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왕복 3시간을 장보러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급히 읍내 병원으로 갔어요. 산길을 달리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출발한 지 50분이 지나 있었어요. 의사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더니 협심증 약을 처방했어요. 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응급처치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벌써 병원 신세를 지내요. 제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서울에서는 10분이면 갈 수 있었던 병원이 여기서는 50분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회비를 거두러 왔다고 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인데 여기서는 따로 내야 했어요. 도로 청소, 가로등 관리, 쓰레기 수거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냈어요. 하지만 이장님이 덧붙인 말이 이상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특별 회비를 조금 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10만 원만 더 내주세요. 왜 서울에서 왔다고 더 내야 하는지 물었어요. 이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분들은 형편이 좋으시잖아요. 마을을 위해 좀 더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결국 15만 원을 냈습니다. 나중에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마을 토박이들은 3만 원만 낸다고 했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이방인인 우리가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난방을 켜야 할 시기였어요. 보일러를 돌렸더니 기름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름값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난방비가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겨울에도 20만 원 정도였어요.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 난방비만으로도 큰일 나겠어요. 저는 난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방 한 칸만 데우고 나머지는 끄기로 했어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이불을 2겹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화장실 갈 때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회사 업무, 아이들 학원, 아내 몸이 안 좋다는 등. 전화 통화도 점점 뜸해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우리 기촌시킨 거 후회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엔 자주 온다더니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추가 비용이냐고 물었어요. 마을 주민관계 관리비, 행정 절차 대행비, 사후 관리비 등을 합쳐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항의했어요. 컨설턴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세부 조항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안 하신 건 선생님 책임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사이에 정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결국 500만 원을 더 지불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컨설팅 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부터 첫눈이 내렸어요. 서울에서 보던 눈과는 달랐습니다. 산골이라 눈이 많이 왔어요. 마당이 금세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집 앞 도로에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를 빼낼 수가 없었어요. 읍내에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발이 묶였습니다. 이장님에게 전화했더니 며칠 기다리라고 했어요. 마을 제설 장비가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3일 후에야 도로가 치워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집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아내 약도 떨어졌어요. 겨울이 되자 마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환대하던 이웃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1년 못 버티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깊게 관계 맺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곧 떠날 사람들이니까 정주면 손해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갔다 서울에서 온 교사 부부를 만났어요. 컨설턴트가 말했던 그 부부였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내려와 잘 살고 있다던 분들. 우연히 읍내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서울로 돌아갑니다.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컨설턴트는 분명히 만족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교사 부부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저희도 처음엔 좋았어요. 하지만 겨울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도 멀고 난방비도 비싸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도 1년 안에 떠나게 되는 걸까?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내의 정기검진 때문이었어요. 협심증 관리를 위해 3개월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고속도로가 막히기 전에 가려면 일찍 나서야 했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근처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6개월 만에 본 서울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웠어요. 편의점이 코앞에 있고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고 병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정기 검진도 2개월마다 한 번씩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골에 사는데 병원이 멀어서 문제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협심증은 언제 악화될지 모릅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집에서 큰 병원까지는 2시간이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아내를 살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울 집은 이미 팔았습니다. 13억을 받았지만 시골집 사는데 7억을 썼고 컨설팅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썼어요. 이사 비용과 집 수리비로 또 1억을 썼습니다. 6개월 생활비로 2억이 나갔어요. 남은 돈은 3억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에 다시 집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아파트는 이제 15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재건축 소식 때문에 가격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옛날 동네를 지나갔어요. 30년을 살았던 그곳.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공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 생겼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연히 옆집에 살던 김 씨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시골 생활 어때요? 재건축 진행이 예상보다 빨라졌어요. 2년 안에 착공 들어간대요. 보상금도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구당 5억은 더 받을 것 같아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18억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3억에 팔고 나왔습니다. 5억을 날린 겁니다. 김 씨는 모르고 계속 말했어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장난 아니에요. 옆동 집이 17억에 거래됐대요. 선생님은 잘 파신 거예요. 시골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5억을 날렸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였어요. 왕복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몸이 녹초가 됐어요. 아내도 지쳐서 곧바로 누웠습니다. 2개월마다 이렇게 서울을 다녀와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일주일 후 준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얼굴에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친구들이랑 사업 준비해 왔어요. AI 관련 IT 스타트업이에요. 지금이 딱 창업 적기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사업이라니? 준혁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 그럴싸한 사업 계획서가 보였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투자자들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근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요. 2억만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최소 3배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친구 중에 작년에 비슷한 걸로 시작해서 벌써 10억 벌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준혁이가 사업 시작한대.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준혁이가 설명했어요. 회사는 계속 다녀요. 이건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본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부족해요. 재테크 차원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억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도 노후 자금이 필요해. 준혁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 친구들은 다 부모님한테 투자받아서 성공했어요. 친구 부모님들은 지금 투자 수익으로 해외여행도 다니세요. 저만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억이 전 재산인데 2억을 내준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자식 사업 도와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해서 노후 걱정 없어졌다는 사람들도 봤어요. 준혁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시골 생활 힘드시죠? 이 사업 성공하면 서울에 집 다시 사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다 댈 수 있고요.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제가 다 모실게요.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노후에도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여보, 안 돼요. 우리 손에 남은 돈이 3억밖에 없어요. 2억 주면 우리는 1억으로 살아야 해요. 혹시라도 준혁이 사업 잘 안 되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사업 계획서도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했어요. 1억으로도 시골에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에게 전화했어요. 2억 보낼게. 대신 계약서 같은 거 써야 하지 않겠니? 준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해요? 저 믿으세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아니, 갚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틀 후 2억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억으로 줄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준혁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1년만 기다리세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대충하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된 선택 또 한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뜸했어요.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돼가냐고 물으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확장 단계예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근데 지금 추가 투자가 들어오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대요. 5천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2억을 넣었어요. 여기서 5천만 원을 더 넣으면 손에 남는 돈은 5천만 원뿐입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억을 투자했어요. 잘 돼서 확장 단계에 있다니 믿음이 갔어요. 준혁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다른 투자자들도 들어오려고 해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보며 계산했어요. 5천만 원이면 시골에서 1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내 몰래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이 됐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 손에 남은 돈이 5천만 원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나물을 만들고 전을 부쳤어요.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통장에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준혁이에게 5천만 원을 더 보냈다는 걸. 명절 전날 수진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은 예전처럼 마당에서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곁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케가 전화했어요. 요즘 오빠가 이상하대요. 회사도 자주 조퇴하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대요.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대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 믿으시면 안 돼요. 저 오빠 작년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녁 무렵 준혁이가 도착했어요.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준혁이는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아내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지만 준혁이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사업은 잘 돼가니? 준혁이가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식사 중에 준혁이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이도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준혁이와 저 그리고 제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준혁이에게 물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며느리가 그러는데 요즘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다던데.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사업 때문에 미팅이 많아서요. 그때 수진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오빠, 무슨 미팅? 사업이 뭔데? 준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IT 스타트업이라고 했잖아. 수진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오빠 정말 사업해? 아니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준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준혁이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오빠 친구 SNS에 올라온 거야. 오빠랑 친구들이 코인 얘기하는 거. 작년 12월에 찍은 사진이야. 그때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부모님 집 팔게 하면 나도 큰돈 투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 받았다며? 그거 사업 아니에요. 코인이에요. 오빠 친구들이 다 코인 투자해요. 작년에 대박 났다고 자랑하던 거 저도 들었어요.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수진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다 알아. 오빠 회사 동료 중에 내 친구 오빠한테 직접 들었어. 오빠 요즘 회사에서 코인 시세만 본대. 일도 제대로 안 한대. 곧 잘릴지도 모른대.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그게 사실이니? 준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업하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코인으로 10억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돈이 막 불어났어요. 그래서 더 투자하면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아내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 수진이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산간 지역이라 출동까지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로 모셔갈게요. 수진이 남편도 함께 나섰어요. 아내를 급히 차에 태웠습니다. 준혁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엑셀을 밟았지만 산길은 구불구불했습니다.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뒷좌석에서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 곧 병원 도착해. 아내가 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분을 달려 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의사가 급히 진찰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협심증 발작이 맞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큰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합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다시 1시간 반을 달려 시내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이에요. 이번처럼 골든타임을 넘기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사시는 곳에서는 다음을 장담할 수 없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와 수진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우리 돈 얼마 남았어요?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걸?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준혁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내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떠나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얼마 빌려주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2억 5천. 수진이가 숨을 삼켰어요. 그럼 지금 손에 남은 돈이 5천만 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퇴원했어요. 의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항상 대형 병원 30분 거리 안에 계셔야 해요. 다음엔 정말 위험합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손에 돈도 없는데 병원 근처로 이사 가려면 집은 팔아야 하고. 저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어요. 집을 둘러보고 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골 전원주택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귀촌 실패 소문이 퍼지면서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팔려면 시세보다 30% 이상 낮춰야 할 겁니다. 7억에 샀으면 5억 정도로 내놔야 관심이라도 받을 것 같아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억을 날리는 겁니다. 게다가 준혁이에게 준 2억 5천만 원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중개사가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셔야 할 것 같아요. 4억 5천만 원으로 내놓으시죠.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억에 샀는데 4억 5천만 원이요? 2억 5천만 원을 날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119에 전화했지만 폭설 때문에 출동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몰았어요. 산길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끄러지고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병원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버텨.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여기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아내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어요. 4억 5천만 원으로 낮췄는데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또 전화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 전원주택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서울 분들이 많이 사셨다가 선생님들처럼 다들 못 버티고 파는 거예요. 4억으로 더 낮추시는 게 어떨까요?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7억에 샀는데 4억이요? 3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4억으로 내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13억 받아서 이제 손에 남는 게 뭐예요? 계산해 봤습니다. 집을 4억에 팔면 그나마 4억 5천만 원이 생깁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려면 전세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가 알아본 집은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우리 손에 남는 돈은 2억 원뿐입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넘었어요. 재건축 조합 분양가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25억 가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달 후 겨우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부부였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낡았네요. 게다가 겨울 난방비가 장난 아니라면서요? 3억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요? 중개사가 제 눈치를 봤어요. 선생님, 요즘 시세가 그래요. 이 가격이면 그나마 빨리 파는 겁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너무 손해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더 안 팔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7억에 샀던 집을 3억 5천만 원에 팔았어요. 3억 5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잔금을 받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억 5천만 원과 기존에 남아있던 5천만 원, 총 4억이었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3억이 4억이 됐어요. 9억을 날렸습니다. 준혁이에게 준 2억 5천만 원, 시골집 손실 3억 5천만 원, 컨설팅과 생활비 3억. 모두 합치면 정확히 9억이었어요. 수진이가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는 갈 수가 없었어요. 딸네 집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뿐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시골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1년 전 꿈과 희망을 안고 들어왔던 이곳. 텃밭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과수원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마당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예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건강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돈은 또 모으면 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67살에 1억 5천만 원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서울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시골집의 3분의 1 크기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빌라가 바로 보였어요. 하지만 병원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마트도 가까웠고 지하철역도 5분이었어요. 무엇보다 딸네 집이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달 만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돈 갚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혁이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이가 2억 5천만 원을 갚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도 어려울 거예요.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서 키촌 실패자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가입했어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시골로 갔다가 집 반값에 팔고 나왔어요. 시골집 7년째 안 팔려서 그냥 빈집으로 두고 왔어요.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건축 직전에 팔았다가 10억 날렸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블로그나 유튜브로요.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도록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67살 은퇴자의 키촌 실패기였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몇십 명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키촌 준비 중이셨는데 이 글 보고 다시 생각하신대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인터뷰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요.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집을 판 것, 컨설팅 회사를 믿은 것, 아들에게 돈을 준 것, 모든 실수들을.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70대 부부였어요. 저희도 키촌 준비 중이었어요. 서울 집 팔고 시골로 가려고요. 근데 선생님 방송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키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모든 걸 정리하고 가는 건 위험해요. 특히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요. 몇 달을 임대로 먼저 살아보세요. 병원 거리, 생활 편의성, 난방비, 모든 걸 직접 경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서울 집을 먼저 팔지 마세요.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좋은 대로 시골집 한 달 살아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더라고요. 키촌 포기하고 서울에 그냥 있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었어요. 아내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니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놓였어요. 돈은 날렸지만 아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용돈을 조금씩 보내왔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2억 5천만 원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자주 들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오고 손주들을 데려왔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빌라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빌라 사이로 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잖아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컨설턴트를 믿지 않았다면,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 집을 팔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9이 되었어요. 아내도 68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진이네 근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빠듯하지만 연금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은 묶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3억으로 올리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손에 남은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만 남습니다. 아내와 오래 고민했어요. 결국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더 저렴한 곳을 찾았어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서는 30분 거리였어요. 병원은 버스로 20분 걸렸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15평짜리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신혼집보다 작았어요. 아내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왔습니다. 2년 동안 480만 원을 보냈어요. 2억 5천만 원 중에서 480만 원. 갚는데 50년이 넘게 걸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준혁이가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저처럼 후회하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 블로그는 계속 운영했어요. 이제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상담 문의가 들어왔어요. 귀촌 준비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시골 가시려는데 말릴 방법 없을까요? 저처럼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 제 부모님이 귀촌 준비 중이세요. 강원도에 땅까지 샀어요. 제가 말려도 안 들으세요. 선생님, 글 보여드려도 본인들은 다르다고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환갑 넘으셨어요.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세요? 당뇨랑 고혈압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며칠 후 그 청년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 부부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3억이 1억이 된 이야기, 아내가 쓰러졌던 이야기, 병원까지 2시간 걸렸던 이야기, 겨울 난방비 이야기, 집이 안 팔렸던 이야기,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희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병원 문제는 생각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그 청년이 연락했습니다. 부모님이 귀촌 취소하셨어요. 대신 병원 근처로 이사하시기로 하셨대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실패가 한 가족을 구한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벚꽃이 보였어요. 아내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돈은 날렸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건강했고 딸도 자주 왔고 손주들도 웃고 있었어요.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상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행복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만약 그때 서울에 그냥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2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67살의 원룸 전세. 손에 남은 돈 5천만 원. 앞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께였습니다. 귀촌은 로망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건 도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멋진 풍경보다 가까운 병원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이익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수수료를 챙기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귀촌을 꿈꾸신다면 무엇보다 서울 집을 먼저 팔지 마세요. 임대로 먼저 살아보고 최소 1년은 경험해 보세요. 병원 거리, 생활 편의성, 난방비, 이웃관계 모든 걸 직접 겪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큰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사업이든 투자든 그들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13억을 1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2억 5천을 빌려줬고 9억을 날렸습니다. 지금 67살에 원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세요. 글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선생님 글 덕분에 부모님 설득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실수할 뻔했어요. 눈물 나네요. 힘내세요, 선생님.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실패가 헛되지 않았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내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 그 소중함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비록 화려한 대저택도 풍요로운 재산도 없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내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호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판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임대로 먼저 살아보고 그곳의 의료, 교통, 문화, 이웃과의 관계까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노후를 자식의 말이나 남의 권유에 맡기지 마세요.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인생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이 제가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결국 노후에는 멋진 풍경보다 가까운 병원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이에 내가 어떤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귀촌이나 이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